아, 안녕하세요.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전편에 이어서 후편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편은 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 그 다음에 스피커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파토스, 어, 리스너의 상태, 리스너의 특히 감정,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청취자가 감정이 동함으로 해서 어떤 설득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고, some in the speech, 이런 메시지 자체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로고스라 했는데,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짧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책 후반부에 가면 또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챕터로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맨 처음에 그 어, 에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there is persuasion through character wherever the speech is spoken in such a way. 그래서 persuasion이 있을 때 어떤 어떤 연설에 행해질 때 그 스피커의 연설자의 특성에 의한 persuasion이 있을 것이다. 있다. 어떤 식으로 있느냐면은 to make speaker worthy of credence. 우리가 그 스피커를 더욱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믿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우리는 또 설득을 더 잘 일어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 왜냐하면 we believe,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believe fair-minded people, 참으로 그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때는 fair-minded people to a greater extent,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은 정도로 more quickly, 더 빨리, 더 빨리 우리가 그 fair, 공정하다고 우리가 공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믿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와, 이 사람은 원래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on all subject in general,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문제 관계없이, 그리고 general, 일반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데, 때로는 완전히 그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completely. So in cases where there is not exact knowledge but room for doubt. 근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판단할 근거를 둘 수 있는 명확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 또한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 주장 자체만 보지 않고, 누가 이야기했지? 저 사람이 누가 이야기했어? 이 사람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지.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식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보통 논리학이나 여기 변증학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단지 그 주장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말해졌다 해서 우리가 믿는 거를 일종의 오류로 취급을 해요. 예? 그래, 권위에 의한 오류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데 옳겠죠. 근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다른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규범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지만,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팩트를 보자. 팩트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갖고 좋든 나쁘든 간에 현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 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어떤 주장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규범적으로 접근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과학적이고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 행동적으로. 그래서 사실 현대 사회과학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거가 굉장히 사실은 그 재밌는 그 발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무슨 말을 할 때는 대부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논리적으로 옳은지 그런지 뭐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을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거기에 말해서 야 이건 이렇게 이러니까 옳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청취자가 그런 수용자가 그런 나의 어떤 그 근거들에 의해서 근거들의 근거에서 그런 말들의 근거에서 판정을 내려주기를 원해. 근데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수용자야. 수용자가 누군가 말하고 있어. 그 말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말만 메시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이고 그 모든 인포메이션이 동시에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수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스피커 입장이랑 수용자 입장이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수용자 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이 원래 옛날에 어떤 정파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라는 것들이 우리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그게 나한테 분석될 수밖에 없고 이용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옳은 말 하는데 왜 안 믿지? 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스피커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거고, 그러나 그리고 사실은 많은 그리스 당시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거 어떤 주장의 그 사실이 아니냐 그 자체에만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 수용자의 관점에서 수용자가 도대체 이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은 또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지 않죠. 근데 그러나 수용자 입장에 대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설득은 이 레토릭은 사실은 수용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수용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자 입장에서 그것에 주목을 하는지 노출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다 중요한 거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언설인 거는, 이게 이제 기존의 그때 그리스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다 메시지 중심, 그 다음에 스피커 중심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이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본 거죠. 근데 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this should result from the speech.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피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레토릭이라는 거예요. 근데 not from the previous opinion that speaker is a certain kind of person. 뭐 그게 이미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터가 우리가 어떤 연설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더욱더 신뢰성 있게 보이게끔 만드는 작업이 레토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5번 또 중요한데, 5번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there is persuasion through the hearers. 자, 수용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한다. 수용자가 가진 특성 때문에 설득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When they are led to feel emotion, pathos or pathos by the speech. 그래서 언제 그 연설에 의해서 어떤 수용자들이 특정한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은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설득 효과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막 연설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게 만들어. 예? 와, 이렇게 이런 저기 정부가 지금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면 그 분노가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뭔가 행동을 해야지만 그 분노가 조절이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거, 그게 감정이죠. 근데 또는 희망을 불어넣어주면 사람들이 더 어떤 행위를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공포를 불어넣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포에 대비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래서 이런 감정에 의해서 또 설득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we do not give the same judgment when grieved and rejoicing. 자, 보세요. 우리가 슬플 때와 기쁠 때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같은 이슈에 대해서 같은 결론을 내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인생은 살만한 것인가? 뭐 아니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인가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방금 내가 아픈 기억을 막 떠올렸어. 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우울했을 때는 똑같은 이슈가 있고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고 이건 명확하게 사실인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끝나고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겠죠. 왜냐 기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들어가기 전에는 인생이 왠지 인생이 정말 살기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끼다가 볼일을 잘 보고 나오면은 갑자기 인생이 그래도 살만한 것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when being friendly and hostile.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거랑 어떤 적대적인 환경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판단 내리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문제냐? 똑같은 문제라도 사람들이 어떤 감정 상태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결론 내리는 거죠. 자, 이것도 왜 중요하냐? 논리학자들은 그리고 변증법 학자들은 그 진리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변증법의 그 논리학에서는 감정은 최대한도로 배제해야 되고 감정에 이끌려서 판단 내리는 것을 그것을 오류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규범적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이 문제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게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이모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판단 내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자체로 현상이 아니냐. 그 현상 자체에 주목하는 거죠. 우리가 배제하고 싶다고 다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메시지 중심에서 레토릭을 바라보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수용자의 입장에서 그 현상들을 바라봤고, 또 한편에는 메시지 중심이 아니라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사람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해서 결론 내리냐. 근데 거기는 당연히 그 사람의 감정적인 상태가 불가피하게 개입이 되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주장들이 지금 현대 최근 한 3, 4년간 동안에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예요. 근데 감정이 어떻게 인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에 대한 기본적인 태제는 이미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들을 밝히고 더 과학적인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도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persuasion occurs through arguments. 그 다음에 이 argument는 우리가 이제 논변이라 그러죠. 논변. argument는 뭘로 구성이 되냐면은 어떤 하나의 내가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 이유들과 영어로 하면 claim이랑 reasons, 이것도 이제 결합된 형태가 하나의 이제 argument죠. 그래서 argument가 얼마나 잘 구성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persuasion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에서 since these days come about through these three means, 이런 세 가지 수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it is clear that, 자, to grasp
an understanding of them. 그런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틀어주는 것이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이 할 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who can reason logically 우리가 설득을 잘하려면은 일단 logically reason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게 그것이 필요하고 also be observant of our characters and virtues.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캐릭터이고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덕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third about emotions 우리 인간의 이모션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설득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게 이제 그 dialectic 그러니까 변증학이라고 불리는 변증법이랑 그 다음에 레토릭의 관계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토릭이나 변증법은 비슷하죠. Rhetoric is like some offshoot of dialectic. 이 변증법의 하나의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논리학도 그것이 정치에 관한 주장인지 뭐 아니면 뭐 다른 과학에 대한 주장인지는 그 대상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대화를 통하거나 아니 사유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나가면서 오류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비슷해요. 레토릭 and dialectic. 근데 이제 서로 역할이 다른 거. 다이얼렉틱은 어떤 그 논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구사하는가에 대한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거고 레토릭은 이게 다이얼렉틱은 메시지의 아규먼트의 중심이고 레토릭은 아규먼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이콜로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그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 8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 prove something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게 있느냐, dialectic, 변증법과 마찬가지로 on the one hand, 한쪽에서는 induction이 있다. induction은 뭐 귀납법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설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예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되죠. 자, 실제 예가 없을 때는 가정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지 않겠니? 또 자기가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는 더 실로지즘이 있는 거예요. 실로지즘이 뭐예요? 연역법이 3단론법이죠. 근데 A가 B지. B는 C고 그러므로 A는 C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모든 그 논리적인 것들은 실로지즘 바탕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다이얼렉틱도 마찬가지고 레토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induction syllogism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call a rhetorical syllogism is anti-meme. 그리고 그렇게 부르고 여기서 rhetorical induction paradigm 이게 이제 논리학에서 3단론법을 이야기하는 거랑 이 수사학에서 3단론법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용어를 좀 써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And all speakers produce logical persuasion by means of paradigms or antithemes.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어떤 연역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사실은 이게 지금 현대에서 설득학은 그 소셜 사이콜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1950년대 이후로 이제 실험적인 방법, 그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서 발전하는데 사실은 이런 큰 테두리는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런 연구를 하죠. 그래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2000년도 넘기 전에 이미 설득학에 대한 큰 그림들은 이미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다른 학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어떤 혁명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뭐냐면 가장 우리 중요한 거는 이토스, 페이토스, 로고스라는 이런 이제 그런 설득의 어떤 도구 아니면 영역 뭐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어떤 설득이 일어난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이제 정리를 했고, 그다음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persuasion이라든지 communication, rhetoric 이런 것을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의 분야로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샌더스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리시버스 수용자의 퍼스펙티브에서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상들을 기술하고 거기 나아가서 이제 어떤, 그래서 이 다분히 심리학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현상들을. 그 다음에 또 로직이라든지 메시지 중심에서 정보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이런 펄수에이전이라는 그 현상을 보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은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이제 한 건데, 그러나 이제 그 문장들을 우리가 이제 거인의 아카데믹 자이언트 거인들의 그 문장들은 우리가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항상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체 레토릭이나 수사학이라든지 아니면 설득학의 이제 그 원조라고 하면, 또 하나의 원조가 있는데 그 사람은 현대 설득 과학을 의 길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칼 호플랜드라는 예일대학교 교수였는데 1950년대에 주로 활동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칼 호플랜드의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